지금 우리 전자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자재료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체. 전기장을 전달하거나 에너지 저장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전자재료의 특성에 관련되는 거예요. 전자재료의 특성. 근데 지금 현재는 전자재료가 어떤 경우를 하는가 하면 전기장 내의 유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유전체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건가 하면, 유전체는 전하 쌍극자들의 집합체요. 전하 쌍극자들의 집합체인데, 앞쪽에서도 얘기했듯이 얘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전기장의 영향을 주변에 미치기도 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용어는 분극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전기장 내에 유전체가 있으면 전하 쌍극자들의 집합체라고 했으니까, 겉보기로 보면 매크로스코픽하게 보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전하예요. 중성인 전하. 그래서 실제로 전하 쌍극자들이 있으면 전하 쌍극자에는 쌍극자가 under electric field, 전기장 내에 전하 쌍극자가 있으면 F의 네트로 EDP에 작용하는 힘은 F의 플러스 Q에 작용하는 거하고 F의 마이너스 Q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이라서 0이지만 뭐는 있다 그랬는가 하면 토크, 회전력은 생긴다 그랬어요. 토크의 EDP는 이제 지난번에 전하 쌍극자의 그 전하 쌍극자 모멘트를 정의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그냥 P에다가 E 벡터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P가 중요한 건데, P는 어떤 건가 하면 양의 전하가 여기 있고 음의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전하는 어떤 전하를 띄어 있고 거리는 얼마고 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까지를 다 담고 있는 쿨롱포 메타에 해당하는 전하 쌍극자 모멘트라 그랬어요. 그죠? 전하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모멘트라는 의미는 일종의 회전력 같은 걸 염두에 둬서 그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P만 갖고 와서 E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걔가 회전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내가 얻는 과정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외부에서 전기장이 E 벡터가 외부에서 가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뱅글로 돌아서 서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거다. 그죠? 회전력이 작용해서 여기 줄을 선 다음에 어떻다? 더 이상 회전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뭐를? 유전체를 형성하는 전하 쌍극자들의 집합체인 유전체 내에서 전하 쌍극자 하나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간적 이동은 불가능한데, 공간적 통째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뭐는 작용한다? 회전력은 작용할 수 있다. 그죠? 나란히 전개하고 평행하게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일은 뭐 할 건가 하면 유전체의 특성에 관련되는 얘기를 할 건데, 유전체의 특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속에 전하 쌍극자, 유전체를 구성하는, 여기다 쓸까요? 유전체 구성하는 를 뺐어요. 구성하는 전하 쌍극자가 어떤 게 지금 들어있는지, 이거는 재료가 그야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P 벡터 이퀄 QD라고 얘기하는 얘가 어떻게 돼 있으며, 걔네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농도 단위 최적당의 농도인데 일반적으로 NEDP라고 내가 쓸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1m씩 되는 걸로 환산했을 때인 거예요.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델타 V분의 NEDP 같은 거예요. 예,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여기에 전개가 가해지면 분극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내부에서 유전체 내의 전개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상대적 유전율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자, 상대적 유전율.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 유전체 특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이제 우리가 전자 부품을 만들면, 정기적인 특성이 다른 재료들이 적층되든지 또는 쭉 이어붙든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전체 경계면에서 전기장에 대한 전기장의 경계 조건을 다루게 될 거예요. 경계 조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유전체하고 도체하고 경계면에서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그 다음에는 전기장 쪽에서 다룰 것은 거의 다 다뤘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이제는 나중에 이렇게 도체판이 있고, 도체판 1, 그 다음에 도체판 형태는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그랬지만, 뭐 구부려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도체판 2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이제 전자재료가 또 유전체가 이렇게 채워 있는 경우에, 이렇게 채워 있는 거예요. 요게 유전체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서, 요 구조가 재료하고, 여기도 쓸까요? 재료와 구조가 고정되어 있어요. 재료 구조. 그럼 여기 양단에다가 전하를 갖다 놓지. 전하는 뭘 만드는 거예요? 전기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여기 양의 전하가 가해지고, 요 반대편에 음의 전하가 가해지는 이런 형태로 늘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 전기장의 상호 영향이 늘 일정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Q가 양쪽에 있으면, 요 내부에 전개가 형성될 거고, 그 전개가 전이차를 만드는데, 반드시 요 전이차하고 여기 있는 Q하고는 여기 전이차 V0하고 여기 올려놓은 양의 전화, 음의 전화에 해당하는 어느 한쪽의 전화량을 하면 Q에 늘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 그러면 비례하는 게 뭐가 결정할 건가 하면 요것들이 결정할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드는가 하면 캐패시터 C라는 비례 상수를 사용해서 정리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V0를 했으니까 V0는 C분의 1의 Q로 가든지 또는 Q는 C의 V0로 가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C를 구해놓으면 만약에 Q를 여기 갖다 놓으면 전이차가 얼마나 되는지 금방 계산할 수 있든지, 전이차를 주면 전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금방 계산되니까 거기로부터 또 뭘 계산할 수 있다? 전기 강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정전기적인 상호 영향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지난번에 한 걸 염두에 두고 활용해서 유전체에 관련되는 걸 할 거예요. 유전체. 자, 그러면 이제 유전체하고 유전체의 전기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서 얘가 균질의 유전체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균질의 유전체고 또 하나를 뭘 하는가 하면 전기 전도성은 전혀 없는 아주 이상적인 이상적 유전체를 염두에 둘 건데요. 아직까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이상적인 유전체는 어떤 건가 하면요, 전기 전도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기 전도성 시그마가 0인 재료가 유전체예요. 이상적인 유전체야. 그러면 이상적인 유전체는 다르게 얘기하면 손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손실 유전체. 근데 이거는 아직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내가 적절한 시점에 할 건데 미리 선언적으로 던져 놓을 거니까 이런 용어가 나중에 나올 거다 하는 걸 갖고 있으면 돼요. 무손실 유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손실 유전체는 시그마, 전기전도도가 0인데, 앞에서 우리 얘기하기로 전기전도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유전체 또는 전자재료 내에 이동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전기전도도가를 결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하 밀도가 양의 전하도 0, 요 m의 이동이 가능한 음의 전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료 안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시그마는 0인데 전하 쌍극자들은 있는 거예요. 전하 쌍극자들은 다시 순전히 전하 쌍극자들의 집합체예요. 집합체. 그런데 균질이라 그랬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체 안에 전하 쌍극자들이 예를 들면 전하 쌍극자들이 이제 전하 쌍극자 모멘트를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1번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번 뭐 쭉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n번 같은 게 쭉 이 속에 있어요. 이 최적이 델타 V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가 델타 V의 메타의 삼성의 형태로 균질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전하 쌍극자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첫 번째 전개가 인가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전하 쌍극자들이 불규칙 배열을 하고 있어요. 불규칙 배열. 그러니까 영어로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랜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다 그죠?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지어놓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전하 쌍극자 모멘트가 뭔가 하면 P 벡터의 소문자 I가 Q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T가 얘는 요 방향으로 서 있고 얘는 요 방향으로 서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하 쌍극자 모멘트 P는 뭐랬냐면 P는 Q에다가 벡터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거리하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QD에다가 얘가 줄 서 있는 방향 벡터가 AD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DI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균질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얘는 다 같아요. QD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뭐는 다른가 하면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거예요. 제각각으로 막 있는 거예요. 제각각으로. 그래서 I번째 얘가 쿨롱포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랜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 지금 소문자예요. 소문자. 랜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얘를 P의 I라고 얘기하는 것을 1번부터 쭉 해서 이 내부에서 촘촘하게 된, 이 델타 V는 이렇게 큼직하게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단위 덩어리, 작은 단위. 그러면 PI를 I 이퀄 1번부터 N번까지를 다 합치면, 이제 여기 옹기종기 막 촘촘하게 박혀 있는 셈인데, 얘를 P1 벡터, P2 벡터 더하기 쭉 이렇게 해서 P의 N 벡터를 합쳐주면, 랜덤하게 돼 있어서 서로 이렇게 된 녀석이 있으면 반대로 거꾸로 있는 녀석도 있고 막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얘는 제로 쿨롱 퍼 메타 형태로 이 전체 합은 전개가 인가되기 전에는 불규칙 배열이 되어 있어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들 다 합쳐서 P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모든 것을 PI에 I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NEDP라고 할까요? 여기 N이라고 내가 EDP를 쓸게요. 나중에 자기장 쪽에서 쓰기 위해서 개수가 NEDP야. EDP의 수 NEDP를 모두 합치는데 여기 합치는 건 얘기했으니까 요거를 요게 아주 작은 최적으로 평균을 내면 단위 최적당으로 델타 V의 평균치를 내면 단위가 어떤 단위가 되는가 하면 단위가
요게 쿨롱 메타인데 메타의 3승을 나누는 거니까 쿨롱 포 메타의 제곱을 이렇게 되는 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 여기서는 용을 얘기하는데 단위가 쿨롱 포 메타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뭐의 단위가하고 같은 셈인가 하면 우리 앞쪽에서 배운 거에서 무슨 단위하고 T 벡터의 단위 쿨롱 포 메타 제곱 곧 등가 전하 밀도의 단위하고 같은 단위가 여기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뭔가 하면 요게 요 값이 P의 전개가 E 벡터 이꼴 0일 때 여기에 E 벡터 이꼴 0일 때는 이 전체 합이 얼마가 된다? 전체 평균치가 단위 최대한 평균치가 0이다 이런 거예요. 제로. 자 그런데 전개가 E인가 되기 전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E 벡터 이꼴 제로 볼트 퍼 메타로 전개가 안 가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랜덤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지울게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전개가 가해져요. 전개 인가가 돼서 이제 얘가 이 벡터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적이 조그만하니까 외부에서 전개를 가면 이 전체 구간에 가해지는 전개는 어느 지점이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개가 인가되면 이제 여기 있는 그 녀석들이 이 전개에 의해서 토크 EDP가 F도 한 번 더 쓸까요? 전개가 인가되면 여전히 F의 EDP 이꼴 0이에요. 각각의 I번째 EDP. 여기도 그거 쓸까요? 요 인가되기 전에는 당연히, 힘도 외부에서 작용해서 하는 F의, EDP는, 내부에 전개가 안 가해졌으니까 F의 플러스 전하에 작용되는 거, F의 마이너스 전하에 작용되는 게 모두 각각이 0이어서 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I번째. 그 다음에 토크, EDP에 작용하는, 다이폴에 작용하는, I번째 다이폴에 작용하는, 회전력도, P의 I번째 크로스 E 벡터가 되는데, 얘가 당연히 0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F의 EDP I는 0인데, T 벡터의 EDP의 I번째는 P 벡터 I에다 크로스 E 벡터가 돼서 0이 아닌 거예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여기 그림을 여기 그렸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원래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저 몇 개를 골라서 쓰는 게 이건 빼곡하게 있는데 농도가 NEDP인데 여기 양의 전하가 이렇게 있고 음의 전하가 이렇게 과정에서 이렇게 있던 녀석이 여기도 예를 들면 양의 전하가 이쪽에 있었고 음의 전하가 만약에 이점에 이렇게 있었다고 할까? 이렇게 있었던 녀석이 있었다고 하면 그죠? 있었으면 이렇게 켤레인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전기장을 이 방향으로 쫙 가했어요. 이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힘이 얘는 이 방향으로 반대로 작용하고 얘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얘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뺑 도는 거란 말이야. 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중간에 회전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이 전개가 인가돼서 정렬이 끝나고 나면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의 전하가 플러스가 나란히 쫙쫙쫙쫙 줄을 다 서고 이렇게 서고 음의 전하는 다 이렇게 서서 전부 나란히 이렇게 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정렬을 한 건데 이렇게 정렬을 하는 과정을 분극이라고 얘기하고 폴라리제이션 이라고 하고 요 밑에 상황은 뭔가 분극이 완료되고 난 상황인 거. 분극 후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기를 일렉트릭 다이폴의 다이폴 모멘트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P의 1 벡터하고 P의 2 벡터하고 P의 3 벡터하고
전부 P에 NEDP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쓰는가 하면 QD에다가 어느 방향이요? 이게 전기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전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A의 E 벡터 방향으로 모두 또 같아지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까는 얘네들이 랜덤하게 있어서 전개 방향, 내부의 전개 방향도 제각각이다가 이제 줄을 짝짝짝 서면 내부에 전개가 이 방향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부의 전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고 얼마만큼 큰가 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기서 멀면은 전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가까운 여기 내부에서는 전개가 요 반대 방향으로 양의 전하에서 음의 전하의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렉트릭 필드의 빌트인이라고 그래도 좋아요. 내부적, 스스로 생긴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폴라리제이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이 BI가. 근데 이 BI는 외부에서 여기 가 있는 E의 익스터널에 비하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얘를 상쇄시키는 방향이에요. 그죠? 상쇄시키는 방향. 자, 그럼 이래요.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이 내부의 전개는 이 유전체 내부의 전개는 내부 전개는 어떨 건가 하면 내부 전개는 E의 익스터널에서 뭘 뺀 거? E의 BI를 뺀 값이니까 얘는 E의 익스터널보다 작은 거예요. 유전체 속에 전하상극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줄을 쫙쫙 잘 쓰면 줄이 100% 쓴다는 가정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을 살짝 여기다 표기해 놨어요. 내부 전개. 이것들이 없는 바깥에 비하면 이제 내부의 전개는 상쇄되는 형태로 줄을 쓰기 때문에 전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럼 이게 QD니까 아까 얘기하기를 이랬어요. 아, 이렇게 줄 서고 나면 PI에 I 이퀄 1에서부터 NEDP까지를 다 한 다음에 델타 V로 단일 체력당 얼마나 많이 값을 갖는가를 따지면은 얘가 뭔가 하면 P라고 표시했는데 P를 쓴 이유를 여기서 하는 P를 뭐라고 하냐면 P를 전개에 의해서 분극이 일어난 이후에 요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에서 분극 벡터라고 얘기해요. 분극 벡터. 그러니까 분극 벡터는 영어로는 폴라리제이션 벡터예요. 그럼 폴라리제이션 벡터는 뭐가 만든 거예요?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원래는 랜덤하게 있다가 전기장이 쫙 가해지면 줄을 싹 서서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재료면 메모리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는 일상적인 전자재료면 내가 줄을 쫙 세웠다가 그 에너지를 전기를 딱 버리면 또 다시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 줄을 섰다 흩어졌다 하는 형태가 외부에서 전압을 가했을 때 생겼다 없어졌다도 있고 또 전기장의 방향을 AC 신호가 가해지면 위로 섰다 아래 섰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극 벡터라 그래요. 그럼 단위는 분극 벡터의 단위는 뭐다? 쿨롱 퍼 메타의 제곱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D 벡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극으로 인해서 내부 전기가 줄어드는 건데 현상을 미리 설명하는데 요거를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요. 자, 이 P1부터 NEDP까지 이 내부에 있는 다이폴이 모두 한 방향으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흩어져서 그랬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조각에서 1번부터 NEDP까지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델타 V도 아주 작고 내가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흩어서 그랬는데 그럼 얘는 이 모두가 QD의 AE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게 N개가 나란히 한 줄을 썼으니까 N개의 EDP에다가 여기에 P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이건 뭐다? 델타 V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P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걸 지울게요. 요걸 지우고 그러면 요걸 위에서 한 거하고 여기 있는 걸 새로 용어를 정의하면 얘는 뭔가면 델타 V라는 체적 내에 NEDP가 있으니까 요걸 조금 변형해서 쓰면 NEDP로
NEDP를 토탈 대문자 NEDP를 단위 최적당의 값으로 계산해온 이걸로 정의하면 얘는 뭔가면 전하 쌍극자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전하 쌍극자 농도, 단위 최적당의 농도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이 뒤에 건 뭐가 된다? 다시 P 벡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는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되냐면 얘도 한 번 더 쓸까요? NEDP에다가 QD에다가 AE 벡터의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큰 값을 갖게 되는 경우는 뭐일 거예요? 당연히 요 전하 쌍극자가 크고 농도가 많을수록 줄을 선 숫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폴라리제이션 된 총량이 이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나눠 있어서 총 합친 양이 커지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요게 여기다 데피니션 표시를 해도 좋은데 요게 분극 벡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여기다 정의합니다. 분극 벡터는 여기 봤듯이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개의 영향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보면 얘는 이 벡터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 벡터하고 나라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게. 그 대신에 P 벡터는 지금 어느 방향인가 하면 여기 조그만 P1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이 통째 합쳐진 벡터는 P 벡터는 이 방향이에요. 그죠? 어디? 전개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줄을 이렇게 쓰면 이 빌트인 필드는 어느 방향? 전개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폴라리제이션을 결정하는 거를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리면 폴라리제이션 대문자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NEDP 단위 최적당의 전하 쌍극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건 순전히 재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한다 이거 알면 돼요. 이거 그죠? 농도가 높을수록 분극 벡터가 커진다 인 거고 또 하나 더 그리면요. 여기다 그리면 전하 쌍극자가 속에 같은 종류들로 쭉 있는데 그 전하 쌍극자의 개인의 폴라리제이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이폴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얘가 또 선형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또 조금 다르게 하면 그러면 간격은 놔두고 전하 쌍극자를 이루고 있는 전하량의 Q에 따라서 폴라리제이션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 하는 걸 그려도 얘도 역시 선형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굳이 그리려고 그러면 P 벡터는 전하 쌍극자를 이루고 있는 양의 전하고 음의 전하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게 또 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왜 지금 미리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자 재료를 가지고 유전상수가 큰 재료를 찾아와야 될 수도 있고 유전상수가 작은 재료를 찾아와서 전자 부품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상수 이것들이 나중에는 얘네들이 모두 뭐에 관계되는가 하면 유전상수가 일반적으로 입실론 페럿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진 입실론이 뭐뭐의 합으로 나타날 건가 하면 입실론 R이라는 거하고 입실론 제로인데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입실론 R이 순전히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실론 R이 큰 재를 내가 찾아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덜 했지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래요. 자, 그럼 봤더니 여기 지우고 봤더니 얘가 P 벡터가 분극이 일어나고 나서 분극 후의 분극 벡터는 어떠냐면 실제로는 P 벡터의 쿨롱4 메타의 제곱이 최종적으로는 NEDP에다가 QD에다가 A에 E 이렇게 했는데 이 앞쪽의 거를 다 퉁쳐서 뭐라고 하냐면
요게 E 벡터하고 같은 방향으로 전개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다라는 걸 반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것도 한 번만 더 쓸까? 이렇게 하면 혼동할까봐 내가 NEDP에다가 QD에다가 사실은 얘가 뭔가면 AE가 E 벡터의 크기분의 E 벡터 이렇게 되는 게 AE 벡터잖아요. 전개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NEDP에다가 QD 나누기 E 벡터의 크기에다가 E 벡터 이런 셈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뭔가 하면 얘가 E 벡터의 비례하네. 미리부터 이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걸 변형해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 P 벡터 쿨롱 퍼 메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분극 벡터는 E 벡터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E 벡터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앞에 비례상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비례상수를. 그런데 요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 하면 쿨롱 퍼 메타의 제곱이고 얘는 볼트 퍼 메타의 단위를 갖고 있는 거라서 얘하고 단위를 맞춰주려면 미리 여기 입실론 제로라는 것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를. 그럼 실제로는 요 입실론 제로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공, 이런 유전체 내에 전하쌍극자가 하나도 없을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여기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써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례한 됐으니까 비례상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비례상수를. 그러면 비례상수를 뭐라고 여기다 넣는가 하면 비례상수를 카이라고 읽어요. 그리스문자 C자를 심벌로 바꾸면 나오는 X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X가 아니고 카이예요. 카이라 그래. 그러니까 분극 벡터가 전개 강도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카이라고 하고 얘를 한글로 하면 유전체의 전개 감응도라고 해요. 전개 감응도. 이것도 지울까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 dielectric susceptibility가 되든 그냥 조금 듣기 편하게 하면 영어로 responsibility 같은 거 또는 sensitivity 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개에 대해서 얼마나 줄을 쫙쫙쫙 잘 써주는가 하는 그걸 같은 거, 폴라리제이션이 그거니까. 그래서 요 카이는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위에 있는 데라면 카이를 결정하는 게 뭔가 하면 카이는 전자 재료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인 건데 뭐가 결정할 건가 하면 여기 봤듯이 전하쌍극자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로 이루어졌는지, 이 얘기는 뭐예요? 전하쌍극자의 종류라는 건 Q가 얼마이고 T가 얼마인지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거예요, 여러분들? 전하쌍극자가 한 개가 아니라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분극 벡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전하쌍극자의 농도 NEDP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전개 감응도 카이는 QD 곧 개별 전하쌍극자의 전하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거 또 비례하기를 NEDP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했다,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중인가 하면 유전상수로 가는 중인 거예요. 유전상수로. 자, 그러면 요거를 카이를 굳이 그림으로 만약에 형상해서 그리면 어떤 그림일 건가 하면 전하쌍극자의 농도가 높을수록 카이 값이 클 거다. 비례해서. 그 다음에 또 뭐다? 유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균질의 전하쌍극자가 각각의 전하쌍극자가 같은 크기를 갖는데 그때 전하쌍극자 모멘트가 얼마인지가 카이를 또는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해주는가를 결정한다. 이것도 이렇게 비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까지 설명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는가는 요 일을 가지고
상대적인 유전율을 정리하는 일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가기보다는 여기 현상을 수식으로 만들어가는 것 과정같이 살짝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극 후의 분극 베타이고요. 이제, 순서를, 요걸 3으로 쓸까요? 3. 전개 인가돼서 분극 과정을 쓴 거고, 분극 후의 분극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개 감응도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다섯 번째 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쓸게요.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개발하거나, 전자 소자를 개발하거나, 이게 뭐, 전자 부품용이든지 자동차 부품용이든지 전기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뭔가 하면, 분극 후 유전체 내의 전개 강도와 상대적 유전율. 자, 그럼 이래요. 또 그림 한 번 더 그릴게요. 자꾸 그림을 형상에서 그려보는 건 중요하니까. 자, 이래요. 아까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원래 외부에서 이렇게 E 벡터가 가 있어요. E 벡터가 E의 익스터널 같은 거예요. 익스터널 같은 거예요. 익스터널. 그러면 여기 내부에 원래 이렇게 E의 익스터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E 익스터널. 여기 내부에 E의 익스터널이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극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P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대문자 P 벡터가. 그럼 이걸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에 요거 양의 전하가 위에 서고 음의 전하가 아래쪽에 서면 요 전하 쌍극자 내부에는 전개가 양의 전하에서 음의 전하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생성되는 거예요. 요게 E의 BI예요. EBI.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거에서 요거 뺀 값이 이제 까만 게 뭐가 되는가 하면 요게 최종적으로 요 빨간 것보다 줄어들어서 요만큼이 요 내부에 E 벡터가 되는 거예요. E 벡터. 벡터 쓸까요? 벡터 붙었어요. 그럼 요거를 지금 찾아 올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E 벡터를. 자, 그럼 이래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근거식을 하나 지워버렸네. 아까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E 벡터는 요 내부의 E 벡터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부의 E 벡터는 이제 여기 내부 E 벡터는 뭔가 하면 이 전하 쌍극자가 하나도 없는 이제 말로 쓸게요. 전하 쌍극자에 무관한 전개에서 빼기를 여기 전하 쌍극자 또는 이걸 유전체라 그래도 좋아요. 유전체의 무관한 전개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가 하면 요 반대편으로 내부에서 내부 생성 전개 뭐에 의해서? 바이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이게 편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 쌍극자의 무관한 전개는요 어떻게 계산해 오면 되는가 하면 D 벡터에서 D 벡터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미리 얘기하기를 얘는 재료에 무관한 물리량이라 그랬어요. 그죠? 유전체하고 상관없는 거. 그럼 거기에다가 입실론 제로로 나눠져서 진공에서 마치 전하 쌍극자에 무관한 얘를 진공의 전개 같이 해석해도 좋아요. 이거는 그냥 간이로 했어요.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분의 D를 하면 전개 세기가 되죠. 그죠? 입실론 제로로 나눠졌어요. 빼기 뭐 하면 되는가 하면 P 벡터 여기 지금 P 벡터 대문자 P 벡터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가 하면, 얘도, 이제, 이거는 지금 위로 가는 거고, 녹색은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입실은 제로로 나눠주면,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 내부의 최종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P는, 아까 얘기하기를, 여기서, P 벡터는 카이 E의 입실은 제로에다가 E 벡터, 요렇게 아까 정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얘는 입실은 제로분의 D 벡터에다가 빼기를, 여기 입실은 제로로 나눠지는 거니까, 카이 E에다가 E 벡터, 요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왼쪽 항, 오른쪽 항을 정리하면, E 벡터에 1 더하기 카이 E, 요거 이제, E 벡터는 이쪽으로 다 보냈어요. 제로에 무관한 D 벡터는 살려두고, 에다가, 요게, 이제 한 단계 더 갈게요. 입실은 제로분의 D 벡터가 됐어요. 그럼 다시 옮기면, D 벡터는 입실은 제로에다가 1 더하기 카이 E에다가 E 벡터, 요렇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얘가 쿨롱 퍼 메타의 제곱에 돼 있어서, 요거는 뭐다? 재료에 무관한 거예요. 요게 곱해지니까 재료에 무관한 게 됐어요. 요게. 요렇게 쓰든지 또는, 그냥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진공의 유전 상수고요. 요 뒤에 요거는 뭔가 하면, 유전체의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유전체 특성. 그래서 유전체 특성을 반영해서 유전체 특성을 반영한 건데, 유전체 특성이라 하면 아까 뭐야? 전하쌍극자 종류하고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반영되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를 뭐라고 약속하냐면, 얘를 입실론 R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입실론 R. 얘는 단위가 없는 거예요. 카이는 아까 단위가 없는 거예요. 비례상수로, 단위가 없는 형태의 비례상수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1 더하기 카이 E를 전개감도를 합친 것을 입실론 R이라고 정의하고, 얘를 상대적 유전율이라고 표시했어요. 정의했어요. 영어로 하면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입실론 R 입실론 제로의 E 벡터 앞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결론은 이래요. 앞으로 내가 재료에 무관하게 그 속에 전하쌍극자가 얼마나 많이 있고 적게 있고에 관계없이 D 벡터를 구하면 D 벡터하고 전개의 관계는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R의 E 벡터 이렇게 쓸 거다. 그런데 입실론 R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분급 특성이에요. 전기장애에서 내부에서 전하들이 얼마나 팽팽히 잘 들어가서 줄을 많이 서는지, 또 줄을 쉽게 서는지, 또 얼마나 많은 녀석들이 줄을 서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죠? 얘는 1 더하기 카이 E라고 한 거다. 그래서 카이의 정의도 앞에 있을 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관계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요 D 벡터는, 그래서 이 전체는 뭐다? 재료의, 유전체 재료에 무관한 거예요. 그죠? 재료, 무관한 지표예요. 그럼 내가 재료에 따라서 변하는 전개 강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 벡터는 내가 D 벡터를 구해놨으면, 어떤 지점에 D 벡터를 구해놨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입실은 제로 입실은 R분의 1 또는 요걸 합쳐서, 얘를 합쳐서 입실론의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도 표시해요. 입실론이 요거 곱한 거지. 그래서 얘는 다르게 하면 입실론분의 1에 D 벡터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부터 들어올 때 내가 입실론 제로를 안 쓰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매질이 유전 상수가 있을 경우에 쓰려면 입실론 R이 나중에 곱해지는데, 입실론 R이 그 당시에는 1인 형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뭐요? 전하쌍극자가 하나도 없고 분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입실론 R 1이라는 얘기. 카이 E가 0이라는 얘기니까 전하쌍극자가 없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진공인 경우. 그래서 요게 앞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먼저 구하는 게 더 쉬워요. T벡터 구하는 일이 더 쉬워요, 앞으로. 왜냐하면 재료에 무관한 물리량에서. 그러면 앞으로 요런 일을 써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다 하나 더 그림을 살짝만 할까, 이해하는 대로. 그러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입실론 R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면 입실론 1 더하기 카이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이 2랑 입실론 R이랑 어떤 관계인가 하면 카이가 0일 때 요 값이 1인 요 값을 지나고, 그죠? 카이에 비례해서 이런 값이란 말이야. 이런 값. 알겠죠? 그럼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만약에 하면 NEDP가 이거 NEDP가 있어요. 일렉트릭 다이폴의 농도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하는 걸 보면 그때 유전상수는 어떤가 하면 전하쌍극자 농도가 0이면 어떤 걸 지난다? 여기 1이야. 그죠? 그런 다음에 전하쌍극자 농도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전상수가 크거나 작은 걸 택해야 될 때 재료를 고를 때 어떤 상황을 찾아와야 되는지가 여기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할까요? 또 하나 더 하기를 봤더니 아까 P를 구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P 개별 다이폴 모멘트에 해당하는 것을 입실론 R 하면 당연히 얘도 또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폴라리제이션이 다이폴이 하나도 없는 형태든지 전하를 띄고 있지 않은 거면 당연히 폴라리제이션 비례해서 여기 1을 지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재료의 영향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장이 전달되거나 재료에 의해서 전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뭐 때문에? 내부에 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폴들이 줄을 팽팽팽 서서 전기장에 가려면 전기장하고 나란히 줄을 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전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뭐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그 속에 걔가 전기 감흥도가 굉장히 예민하게 바뀌어주는 거고, 또 그 속에 전하의 농도가 많이 크냐 적으냐도 결정한다고 하고, 또 하나 굳이 더 그리면요, 여기다가 Q라고, 요게 Q에다가 D 곱한 거지만 전하쌍극자를 구성하는 전하량이 얼마인지도 따지면은 여기가 1을 지나고 입실론 R이 이렇게 비례한다. 이것도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전상수 큰 재료, 작은 재료가 어떤 경우에, 이제 이건 뭐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가 되든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축전지, 캐패시터, 또 우리가 전자부품 메모리가 됐든, 모스 FET가 됐든, D램이 됐든,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앞으로 강류전체 메모리가 됐든 전부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갈게요. 이제 지금 하려고는 이 정도만 됐죠, 그죠? 이거는 재료가 다르면 재료 속에 재료가 달라지면 유전상수가 달라질 수 있든지 그렇다. 근데 유전상수는 뭘 나타내는 거다? 외부 전기장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재료의 특성을 통째로 다 묶어놓은 걸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지우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1시간을 쭉 달려왔는데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요거 정리한 동안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 날리세요. 30초만 카운트 할 거예요.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공학 쪽의 응용을 생각하면 강유전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차세대 전자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메모리 용도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유전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입실론이 굉장히 입실론 이꼴 입실론 R, 입실론 제로이니까 뭔가 하면 입실론 R이 굉장히 큰 재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가 하면 입실론 R이 크면서, 입실론 R이 크다는 얘기는 1 더하기 카이 2니까
어떤 게 유전상수를 크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래요. 일반적으로 강유전체 메모리라는 것은 내가 전개를 가하면, 전개를 인가하면,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부품에 사용하는 유전체는 내가 전기장을 가하는 동안에 줄을 쫙 섰다가 전기장을 제거하면 제자리로 랜덤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또는 전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즉시 그 반대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는데, 때로는 내가 전기를 가하면 이 정렬을 한 다음에 얘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시간으로 나타내면,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여기다가 시간 축상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 벡터를 이렇게 크기를 그림을 그려요. 이건 외부에서 인가한 전개요. 인가한 전개. 그러면 인가한 전개를 내가 요 편의상 t = 0 이전에는 전개를 인가하지 않고 있다가 t = 0인 순간에 전개를 인가해요. 인가해서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분곡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어떤 순간에 이제 전개를 강제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재료 내에서 분극이 일어나는 분극 벡터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분극 벡터 p 벡터의 크기를 여기다 그리면요. p 벡터를 그리면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정할게요. 분극이 하나도 없는 형태가 됐었어요. 분극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어떤가 하면 요 시점에서 분극이 탁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탁 일정하게 분극이 유지되다가 이렇게 되는 요거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극을 시키면 바로 즉시 반응해서 분극이 일어나고 없애면 또 즉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분극을 시키면 올라가기는 탁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내가 이제 전기장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E0라는 어떤 값을 가다가 전기장을 없앴어요. 그러면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안 풀리고 계속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는데 그대로 분극이 유지되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제로 드라이빙을 하기 전에는. 요게 지금 뭔지 알겠죠? E0를 가했을 때 그 분극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은요, 또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런 재료는 여기 얘기한 대로 강유전체 메모리로 쓸 수 있는 거 한번 줄 쫙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니까 전위차가 어떤 값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강유전체 메모리로 사용하는 형태의 특성을 가진 것이 요거예요. 메모리.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체가 아주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걸 따지는 거라고 하면 되고, 얘는 갔다가 천천히 되돌아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런데 요거 말고 하나는 뭐예요? 되면 강유전체 메모리를 하려고 그러면 가끔 만나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분극 이력 특성 곡선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분극 이력 특성 곡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메모리 종류도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만드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고 읽고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또 제한도 있어서 강유전체 메모리를 예전부터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고, 최근에 또 재료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얘를 써요. 그래서 이제 분극 이력 특성 곡선은 뭔가 하면 히스테레시스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영어로 보면 마치 히스토리 같이 보이는 발음이에요. 이력이 있는 것 같이. 근데 얘는 스펠링은 HYSTRESI였어요. 히스테레시스예요. 근데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요게 이 축이에요. 전개 축이고요. 요게 폴라리제이션 되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폴라리제이션.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이제 그리면은
만약에 여기다 그린 것 같이, 풍국 이력 특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래프가 E하고 P가 이렇게 그냥 비례해서 0을 지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거는 풍국 이력 특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유전체 메모리로 쓰는 유전 특성이 좋은 메모리로 쓰고 내가 정렬을 시켜놓으면 정렬 시켜놓은 게 안 풀리고 가만히 잘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커브가 이제 전기장을 차츰차츰 가하면 전기장에 의해서 폴라리제이션이 늘어나는데 내가 전기장의 세기를 강하게 할수록 폴라리제이션이 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대체로 조금 그래프 내가 가다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런 특성 커브를 이뤄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살표를 붙이는 게 여러분들 혼나가지 않는데 여기 처음에 제로에서 전기장을 가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가면서 폴라리제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증가시켜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를 감소시켜서 음의 방향 전개를 가해서 풍극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전개를 가해서 여기까지 오면 풍극 벡터가 요만큼 왔다가 다시 이제 풍극 전개의 세기를 차츰차츰 줄여가는 거예요. 그럼 줄여가면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따라와서 그럼 뭔가 하면 외부에서 전개를 0으로 만들더라도 여기 요렇게 와서 요 지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전개를 가했다가 전개를 살금살금 거꾸로 줄여가지고 0이 됐어. 그런데도 풍극이 안 풀리고 여기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그 풍극을 없애서 0이 되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음의 전기가 가해지는가 하면 이만큼 와야 간신히 전기가 다 없어져서 랜덤 오리엔테이션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이만큼이 오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전개를 이제 양의 값으로 음의 값으로 크게 갔던 것을 음의 값으로 차츰차츰 줄여서 심지어 양의 값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그러면 이 음으로 갔다가 다시 양으로 갈 때도 0이 되더라도 여기서 풍극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잔여 남아있는 풍극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을 가서 풍극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만들려면 이만큼의 전개가 양의 값으로 추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내가 양으로 음으로 가면서 풍극 벡터의 값이 달라지는 이런 특성. 아까 까만 건 뭐였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은 그냥 즉시 0으로 가고 그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빨간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를 뭐라는가 하면 히스테레시스 특성 곡선 또는 히스테레시스 커브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강유전체 메모리로 사용하기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차이가 크든지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강유전체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예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연동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경우는 요 그림을 여기 그리는 그림을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그릴까요? 얘는 마치 시간에 따라서 이 벡터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쪽으로 갈까요? T꼴 0에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T꼴 0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에 따라서 전개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요렇게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가면서 양으로 가서 여기까지 값으로 2에 플러스까지 온 상황. 여기가 2 플러스. 그런 다음에 전개를 이제 다시 음으로 가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서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기는 2에 마이너스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줄여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2의 마이너스로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오는 이런 그래프에 따라서 이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어때요? 위로 싹 갔다가 사각형의 형태로 구형파라 그러는데 구형파 같이 넣는 거고요. 이거는 선형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히스테레시스 커브를 찾아오느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때 P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린 게 요거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점이 왔을 때가 P 벡터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 값이, 그죠? P 벡터는 여기다 그리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다루기는,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히스테레시스 특성이라 그러고,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순방향 수입이라 그래요. 순방향 주사 또는 주사라는 것은 수입한다는 거예요. forward 수입하는 경우에 이제 커브고 요 반대 방향으로 양에서 음으로 가는 이것을 리버스 수입이라고 그래요. 리버스 역방향 주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 주사 특성하고 역방향 주사 특성하고 다른 것을 뭐라 그런다? 히스테리시스 특성 또는 분극 이력 특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유전체를 메모리로 쓰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특성 커브를 보고 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까만색의 분극 특성 곡선을 가진 것은 메모리로 못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일단 이 정도로 해놓으면 그래도 급한 일은 했어요. 텍스트북에는 요 위치마다 요거 다 그려서 마킹을 해놨으니까 텍스트북 보세요. 또 그것도 어쩌면 다른 책에 비해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려놓은 그림이고 설명이니까 참고하면 돼요. 자, 그 대신에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뭐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체 특성도 하고 도체 특성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은 유전체에 관한 건데 우리가 전자부품을 만들면 전자부품이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부품이 전자재료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적층해서 붙어 있든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전체라고 하면 너무 특정되는 거니까 재료라고 해도 돼요. 재료의 적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유전체뿐만 아니고 도체하고 유전체의 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도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경계 조건이라는 것을 다뤘어요. 경계 조건. 그런데 이 경우에 서로 다른 유전체가 적층되어 있는 경우에 전기장에 가해지면 전기장에 대한 반응이 다르잖아요. 유전체가 다르면 전기장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내부 전개도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유전체가 붙어 있을 때 경계 조건을 구하는 일을 하면 이제 캐패시터로 넘어갈 모든 준비를 끝낸 거예요. 모든 준비. 캐패시터는 상대적으로 일이 쉬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건가면 다음 시간에 이제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경계면을 내가 일부러 빨갛게 표시할게요. 경계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면인데, 요게 1번 재료고요. 1번 유전체고, 요게 2번 유전체요. 2번 유전체. 근데 지금 현재는 완전 유전체라서, 그래서 아까 얘기하기를 전기 전도는 없는 거예요. 그럼 1번 유전체의 전기적인 특성은 뭐만 얘기하면 모두 끝나는가 하면 입실은 R의 1 얘기해주면 전기장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돼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입실은 R의 2예요. 여기가 경계면이에요. 여기가 경계면. 1번 유전체하고 2번 유전체 경계면. 그런 일은 수없이 만날 거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경계면이 있는데 경계면에 가장 일반한 건 전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 경계면에 일반에서 계면전하, 경계면전하, 전하 밀도로 따지면 로 S 쿨롱/m 메타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로 일반화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가면 로 S보다는 로의 인터페이스 트랩이라는 형태로 로 IT라고 사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얘는 똑같이 쿨롱/m 메타의 제곱인데 우리가 메모리나 뒤에 가서 MOSFET나 TFT나 이런 걸 갈 때는 이런 기호를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요게 있을 때. 그럼 이거 없다 그러면 얘를 0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서
여기에 이제 영역 1에 전개 강도가 E1 벡터가 있을 거고, E1 벡터가 있을 거고, 또 D1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영역 2에는 E2 벡터가 있고, D2 벡터가 있을 거예요. E2 벡터, D2 벡터. 그러면 E1 벡터하고 E2 벡터, D1 벡터하고 D2 벡터 사이에 여기 계면 전화에 의해서 변하는 게 있으면 반영하고 없으면 어떻게 될지를 보는데, 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면, 계면에 나란한 벡터를 A의 탄젠셜이라고 표시하고, 경계면에 2번에서 1번으로 향하는 요 벡터를 A의 노멀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 건가 하면, 이 벡터를 E의 노멀 벡터 더하기 E의 탄젠셜 벡터 형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D 벡터도 얘는 볼트/미터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쿨럼프/미터의 제곱에 해당하는 등가 전압 밀도예요. 그죠? 얘도 dn의 an 더하기 dt의 at 형태로 쿨럼프/미터의 제곱 형태로 이제 표기해서, 얘네들이 경계면에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 벡터를 경계면에 평행한 성분하고 경계면의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해서 하는 일이 가장 쉬워서, 이 문제도요, 이 경계조건 문제도 여러분들 외부에 나가면 굉장히 문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한번 했어서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E의 탄젠셜 1번하고 E의 탄젠셜 2의 2번하고의 관계는 뭘 쓸 건가 하면, 우리가 폐경로에 대해서 전위차를 구하면 어떻다? 정전기장에서는 전위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가지고 ET1하고 ET2의 관계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 할 건가 하면, 이제 접선 방향 성분, 그 다음에 수직 방향, 법선 방향 성분은 DN1하고 DN2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 것은, 가우스 법칙을 쓸 거예요. D 벡터에 R 벡터에 DS 벡터를 하면 그 속에 있는 QENC 형태로 되어 있는 요걸 가지고 DN1, DN2의 관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최종적으로 뭐다? D 벡터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여기 했듯이 D 벡터는 입시론의 일렉트릭 필드 E 벡터가 되는 거니까, 요 통해서 요 두의 관계를 다 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요게 조금 빨리 끝나면 이어서 이제 캐패시터, 이제 막바지 달려가는 거예요. 요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앞에서 도체하고 유전차하고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를 할 만큼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해할 준비를 하고 오라는 뜻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